콜라겐이 수분을 잃어서 유착이 되게 되면 근막의 배열이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막은 건강한 상태일 때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게 되냐면 축구선수가 공을 수만 번 차는 연습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내가 차야 될 공의 궤적을 어떻게 찼을 때 어느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게 내 몸에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체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콜라겐이 성질이 변한 근막은 이런 배열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선수가 공을 가지고 연습하는 건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흡사 개나 고양이를 발로 차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공은 예측 가능하게 가겠지만 개나 고양이는 내가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이번 단락은 운동의 억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대나 건이 자기의 어떤 역할을 못하게 되는 기능적 제한을 가지게 됐을 때 운동 억제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막이나 결합 조직은 운동의 억제에 대해 어떠한 생화학적, 생리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과학적 연구에 의해 나타났다. 실제 실시되고 있는 조사의 대부분이 동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적용에 제한이 있을지 모르지만 동물의 결합 조직 연구에서도 다양한 기관이나 간격으로 실험동물의 제한을 가져왔다. 운동 억제에 의한 2차적 생화학적 변화. 첫 번째, 섬유성 지방의 침륜물이 관절낭의 주름이나 오목한 곳에서 발견된다. 관절의 고정이 길어질수록 침륜물의 양이 늘어난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면 아까 인대나 건이 자기 성질을 잃어서 기능적 제한이 생기면 점성이나 탄성을 잃고 체액의 흐름이 방해를 받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강이나 넓은 냇가에 물이 자연적으로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산사태가 나서 그 냇가 가운데에 큰 바위가 하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체액의 흐름은 그 바위를 비껴서 흐름이 바뀌겠죠.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라. 그리고 그 바위가 떨어진 자리는 체액의 흐름이 일어나지 않게 돼서 침전물이 생기겠죠. 그 안에서 그 침전물은 썩고 부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고 그러한 곳이 바로 체액이 흐르지 않고 근막이나 근육이나 우리의 결합 조직이 체액의 성분이 흐르지 않아서 생기는 탄성을 잃고 딱딱하게 변하고 지저분하게 변하는 곳이다. 그곳에 부패가 일어나니 무엇이 생길까요? 염증이 일어나겠죠. 통증이 발생이 되고. 자, 그곳에 외과적으로 또는 약물을 통해서 억제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역할은 그 냇가 가운데 떨어진 돌을 치워주는 역. 그 돌을 치워줌으로써 체액의 흐름을 정상화시켜서 그 체액의 흐름에 의해서 졸화되어 있던 콜라겐이 화학적 반응에 의한 히알루론산에 의한 반응이 물을 흡수하게 하고 체액을 흡수하게 함으로써 그 자리가 정상적으로 냇가가 다시 흐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근막을 구성하는 주요 결합조직 섬유인 콜라겐 섬유 사이에 존재하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세포 간질의 수분이 글리코사노클리칸, 이게 바로 그 수분을 흡수하게 하는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그러니까 단백질 물질입니다. 결핍한다. 콜라겐 섬유의 윤활제는 중요한 섬유 간의 거리 유지에 관련하여 섬유와 섬유 사이에 유지됨으로써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죠. 순조로운 움직임이 확보된다. 체액의 흐름이. 이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미세한 유착이 형성되어 새로운 콜라겐은 무질서하게 설치하게 됩니다. 자, 콜라겐이 수분을 잃어서 유착이 되게 되면 이러한 콜라겐의 배열이 근막의 배열인 거죠. 근막의 배열이 깨지게 된다는 거죠. 근막은 건강한 상태일 때 일정한 방향으로 방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게 되냐면 축구선수가 공을 수만 번 차는 연습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내가 차야 될 공의 궤적을 어떻게 찼을 때 어느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게 내 몸에 인지가 되잖아요.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체액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콜라겐이 성질이 변한 근막은 이런 배열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축구선수가 공을 가지고 연습하는 건 예측 가능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 흡사 개나 고양이를 발로 차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공은 예측 가능하게 가겠지만 개나 고양이는 내가 발로 차면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죠. 자, 자기 성질을 잃은 근막면은 콜라겐의 성질, 체액의 흐름이 변하면서 결국엔 이러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기능을 가지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 12주 이상 고정된 경우 만성
이야기하는 거죠. 그와 같은 상황 하에서 분해 속도가 합성 속도를 웃돌아 전체적으로 콜라겐이 자기 성질을 잃는 것이 가속화된다. 기능을 잃고 통증이 심해지고 가속화가 된다. 염증성 삼출물이 있는 상태에서 고정된 경우 결합 조직의 재형성과 단축에 의해 관절 구축이 일어나게 되고, 염증성 심출물이 없다면 사지를 고정해도 구축은 일어나지 않는다. 거듭된 생화학적 변화가 주목을 받고 있다. 염증성 삼출물이 없다면, 만약에 있다면 체액의 흐름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염증성 삼출물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운동 억제에 의한 2차적 생리적인 변화. 1. 고정되어 있던 관절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은 정상적인 관절의 10배에 달한다. 자, 정상적이지 않은 관절이 그 움직임을 가지려면 정상적일 때보다 10배에 관련된 더 과도한 힘을 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수차례 반복 후 그 힘의 양은 정상적인 것의 3배까지 감소하고 대부분의 경우 얼마 안 있어 그 관절은 정상적인 가동성을 회복해 간다. 2. 실험적으로 고정된 쥐의 무릎에 대해 고속 테크닉이나 고속 테크닉이라고 여기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카이로프락틱 같은 것이겠죠. 가동력 테크닉 중 하나를 이용하여 수기로 치료를 하면 큰 유착이 파괴되어 부분적으로 가동성을 회복한다. 자, 결국엔 카이로프락틱의 교정의 목표도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조직의 유착을 뜯어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함으로써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게 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틀어졌으니까 제자리로 갖다 놓는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운동은 결합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학적 구조를 회복하는데 고정기간의 길이에 따라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된다. 3. 관절 주변의 결합 조직은 모두 같은 방법으로 반응한다.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이나 관절낭은 모두 운동의 억제에 대해 같은 기본적 반응을 나타낸다. 만약 고정되어 있는 3개월 이내에 그것이 실시된다면 수기에 의한 조작에서 절대 반대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해줌으로써 3개월 이내에 긍정적인 변화를 우리는 일으키게 할 수 있다라고 라스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비닐봉지. 아까 제가 비닐봉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책에서도 비닐봉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봉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의 모든 세포는 모두 융합하여 보다 큰 막을 형성해가는 근막으로 덮여 있다. 그러니까 근막이 아까 포장 단위로 제가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근데 큰 포장지가 있을 것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가장 겉에 있는 막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뼈, 신경, 혈관 단위별로 싸고 있는 막이 있을 것이고 내장기 같은 경우도 장기마다 간, 위, 비장, 목 전부 다 포장지가 따로따로 있겠죠. 그것을 또 하나로 싸고 있는 막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포장지가 안에 나뉘어져 있고 그 포장지를 또 단위별로 묶고 또 전체적으로 묶는 막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최종적으로 그러한 융합은 건이나 인대가 될 수도 있고 근에 눈을 돌려보면 그 작은 섬유조차도 근막으로 덮여있다, 막으로 덮여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마치 안에 비닐봉지를 넣어놓은 비닐봉지를 더욱 비닐봉지로 덮여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음료수 초콜릿, 그러니까 발렌타인데이 때 여러 가지 초콜릿이나 사탕을 우리가 포장을 할 때 각각의 개별의 사탕과 초콜릿을 포장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엉겨붙겠죠. 그것을 또는 초콜릿은 또 초콜릿대로, 초콜릿을 포장한 것을 초콜릿대로 포장을 하고 사탕은 사탕대로, 막대사탕은 막대사탕대로, 별사탕은 별사탕대로 구분지어서 또 단위별로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전체를 담는 비닐봉지가 하나 또 있겠죠.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것이 비닐봉지 단위로 되어 있지만 그 마지막 하나하나 초콜릿, 캔디까지도 다 유기적으로 커넥트 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다. 결합 조직에 의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비닐봉지에 더한 압력을 통해 우리는 신체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이거나 이러한 연결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파스칼의 원리에는 정제한 액체에 대해 어떠한 장소에서도 압력을 더해도 모든 방향으로 동등하게 전달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인체는 바로 파스칼의 원리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은 반응을 나타내는 비닐봉지에 밀폐된 많은 체액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체액, 비닐봉지에 담겨져 있는 체액들이 어디로 이동하고 어디가 이동되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촉진을 통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게 해서 그 비닐봉지 안에서 체액의 흐름을 좋게 하게 할 수 있는 원리로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닐봉지에 밀폐된 많은 체액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고, 즉 이러한 비닐봉지 중 하나에 애갑의 상승이 있다면 그 압력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 전달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체감 하중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도 올리고 있었는데요. 외부에 우리는 그 막을 제가 풍선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풍선을 외측이든 위에서 누르면 누른 압력만큼 안에는 뭐가 생길까요? 압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체감 하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풍선이라고 상상을 한다면 어디든 외부에서 내가 견디기 힘든 정도의 압력이 들어와서 스트레인 들어왔을 때 내부에는 그거에 대한 응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체중 하감에 대한 응력의 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내가 이기지 못하는 힘이 어떠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그 힘이 통과가 될 때 그 방향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기능장애, 체액의 흐름이 정지되고 탄력성을 잃고 조직들의 결합 조직들의 잃고 점성을 잃는 상황을 만들게 돼서 부상 부위가 회복이 더디거나 또는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른 곳까지 그 스트레인이 전달돼서 다른 부위의 보상적인 어떤 움직임의 제한, 기능적인 제한이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상을 입은 그 부위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인대성 관절 스트레인을 가르칠 때 대체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손을 피시험자의 우측 정경근막, 우측 엔테리어 서비카 파시아를 얘기합니다. 쇄골과 사각근과 그 사이에 있는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닐봉지를 상상한다면 우리 몸 전체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엔테리어 서비카 파시아라는 부분은 여기를 싸고 있지만 그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손 피험자의 좌측 골반에 얹는다. 그러니까 환자한테서 한 사람은 머리 위에서 여기를 누르는 거죠. 살짝. 그리고 발 쪽에 앉아있는 다른 사람은 골반 경막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압력을 줬을 때 그 압력이 골반까지 전달되는지를 테스트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도 같은 방법을 실시한다. 한 사람이 압력을 더하고 다른 한 사람이 다른 방향으로 그 압력을 느낀다. 정경근막에서 압력을 집어넣고 발 쪽에, 골반 쪽에 있는 사람이 좌골 쪽에다가 손을 대고 위에서 누른 압력이 그쪽으로 전달되는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풍선 얘기한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십니다. 그렇게 압력이 전달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세게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으악! 그러겠죠. 그렇게 큰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살짝만 갖다 대도 여기서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우린 그런 것들을 트레이닝 하는 거죠. 체내의 연결은 매우 직접적으로 이 단순한 연습에 의해 인체에 응용 가능한 파스칼 원리의 본질을 밝혀지게 되는 것과 동시에 인대성 관절 스트레인이 얼마나 외부의 힘으로 일어나는지가 나타난다. 신체에 대한 수기는 세포 레벨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체액의 유체 역학적 파동 효과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 그러니까 체액이 잘 흐르지 않고 부패되고 하는 장소겠죠. 유착되고 근막면들은, 우리의 막들은, 결합 조직들은, 즉 그곳이 체성 기능 장애의 움직임과 행복을 회복시켜 조직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장소가 문제이니 그것을 해결해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어라 라는 것이죠. 신체 조직의 구조의 변화는 세포 내 골격의 구조를 변화시켜 그것이 이번에는 유전자 발현이나 세포의 물질 대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연구에 의해 밝혀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체 조직의 수기 조작에 의해 모든 레벨에서 상당한 변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발을 만지더라도 머리를 만지더라도 이것이 어디에 일어나는 반응이다? 전신에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모든 레벨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이 사람이 나를 찾아온 사람이 무릎이 아프고 허리만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기 위한 연결성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몸을 봤을 때 그 변화는 그 사람이 나한테 호소하지 않은 것까지도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좋아지는 환경이 마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의 가장 기본에는 무엇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1차 호흡 기전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단순히 라스의 테크닉을 배우고 빗살 아래 배를 만지고 두개골이 어떻게 틀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1차 호흡 기전 안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오스테오패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뇌척수액의 일부가 림프관에 섭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뇌척수액과 림프관이 같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닥터 스틸이 설명한 것처럼 뇌척수액은 인체에 포함되는 가장 잘 알려진 성분으로 뇌가 풍부하게 그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신체 장애는 계속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뇌척수액의 일부가 림프관에 섭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언제 나온 책이죠? 1980년대 초에 나온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한 뇌척수액의 일부가 림프관에 섭취되어 있다라는 걸 현대학에서는 언제쯤 발견했을까요? 언제쯤 논문들이 활성화되고 그것들이 증명되고 있었을까요? 한 10여 년, 12, 13년 전이에요. 우리나라 부산대학교 의료팀에서, 연구소에서 이것을 연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체적으로 부산대학교에서, 부산의대에서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연구 과제를 받아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뇌척수액의 흐름이 림프와 연결돼서 뇌 안에서 흐르는 어떤 노폐물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현대의학과 이런 분야에서 연구 분야가 좀 다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런 연구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증명해 가는 과정을 과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이해하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많을까요? 증명해야 될 것이 많을까요? 증명해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학적 증명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것에 의해서? 이윤관계,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관계에서 장점이 없는 것은 그러한 과학적 증명에서조차도 순위가 물려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있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명된 것보다 증명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해야지 우리의 삶이 조금 건조하지 않게 좀 더 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뇌척수액의 일부가 림프관에 섭취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닥터 스틸이 설명한 것처럼 뇌척수액은 인체에 포함되는 가장 알려진 성분으로 뇌가 풍부하게 그것을 공급하지 않으면 신체의 장애는 계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뇌척수액, 아까 CRI, 리듬, 체액 속에 흐르는 이 흐름을 좋게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 전신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강하게 유지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뇌척수액을 닥터 서덜랜드가 가정한 것처럼 침투성 오일로서에 이용한다면 두 개의 율동적 임펄스 CRI를 이용한 세포 레벨에서의 개선이 가능해진다. 자, 여기서 예시를 들었습니다. 척추의 만성적인 장애를 치료할 경우에 뇌척수의 파동을 제어하는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효과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 나는 뇌척수액을 오래되고 녹슨 장애에 이용하는 침투성 오일로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작용하는 시간이 있다면 너트나 볼트를 손가락만으로도 돌려 빼낼 수 있고 너트나 볼트의 나삿니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없다. 조수를 그 짧은 율동적 상황도 매끄러워져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해간다. 섬유증도 점차 모습을 감추고 이윽고 정상적인 근조직이 나타난다. 여태까지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기능장애에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체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그 막을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인 콜라겐들이 체액을 이룸으로써 유착된 자리에
체액이 흐르지 않으니 부패가 되고 염증이 일으켜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그런 것들을 잘 흐르게끔 그 돌을 치워줬더니 그곳에 흐름이 좋아지게 된다. 그것을 한 예로 침틀성 오일이라는 것으로 예를 들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예를 들은 척추의 만성적인 장애를 치료할 때 뇌척수의 파동을 좋게 해준다. 흐름을 좋게 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림을 보면서. 자, 머리에서 뇌척수액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총골까지 우리의 사지에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자, 이쪽 허리 쪽에서 기능장애가 있다면 이쪽에서 뭔가 체액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지 않으면 이쪽에 결합 조직이라든가 뼈라든가 근막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나 촉진으로 느껴지겠죠. 자, 그곳은 체액이 흐르지 않는다면 그 체액은 두개그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여기까지 흐름이 오는 가운데 여기에 돌이 박혀 있는 것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연결성을 고려해서 이쪽에 관련된, 지금 통증이 있는 곳에 관련된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이 문제가 여기에로부터 인한 것인지 아니면 두 개나 다른 조직에 의해서 결국엔 여기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두개골 쪽에서의 뇌척수액의 흐름을 좋게끔 조금 더 강력하게 정상화시켜서 만들어준다면 그 영향이 결국엔 이 연결성을 통해서 어디에도 이어질 수 있는 걸까요? 허리 쪽에도. 그럼 이쪽에서의 체액의 흐름이 좋아짐으로써 염증에 의한, 부패에 의한, 돌이 얹혀진 것으로 의한 조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서 여기에 치료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야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얼마나 와 닿을까라는 게 의문이 가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을 한 거니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만큼 이해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몫인 거죠. 이것을 선택하고 안 하고도 여러분의 몫인 거죠.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무언가를 해왔는데 뭔가 한계를 명확하게 느끼고 벽을 느낀다면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하고 몰라서 못했던 간에 다른 시각으로 무언가가 있다는 걸,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안다면 노력은 해봐야 되지 않은가.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이나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것으로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의 영역 정벌요법이라는 책을 쓴 호날드 마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에는 중추신경계의 자동운동에 유리하는 뇌척수액의 순환과 유체 역학의 작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뇌척수액은 제3뇌실 저부에서 생성되고 신경계를 통과하여 흘러나온다. 이윽고 정맥동, 지주막 과립을 경유하거나 혹은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주의 공간을 통해 외부에 유출하거나 속이 빈 근막의 콜라겐 섬유를 통과한다. 근막층들을 통과한다라는 거죠. 림프계로 들어가 다른 신체의 간질액과 섞이고, 즉 전신이 생명의 호흡, 1차 호흡 기전이죠. 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3뇌실 저부는 간만을 회복하고 조수간만, 아까 체액이 흡수되고 배출되는 것들이죠. 바다의 저부에 샘솟는 샘물과 같은 것이다. 항상 새로운 노폐물은 빨리 수거하고 영양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뇌척수의 체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건 선생님이 얘기하신 뇌척수액은 3뇌실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을 돌게 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죠? 벤트리클이죠. 네. 뇌실, 1뇌실, 1뇌실, 측뇌실, 여기가 3뇌실이에요. 여기가 4뇌실이고, 책에서는 3뇌실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양쪽 측뇌실과 3뇌실, 4뇌실 모두에서 만들어져서 척추관을 타고 척추로, 또는 아까 책에서 얘기한 뇌로 들어가는 정맥동을 통해서 우리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순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막이라고 하는 층과 또는 관 형태로 된 곳을 다 흐르면서 장력이 발생이 되고, 그 막들은 우리 뼈와 사지, 근막, 신경, 혈관 어디에든 붙어 있고 그 힘에 의해서 움직임을 갖게 되고 피도 순환하게 해주고 이러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데 쓰인다라고 설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척수액은 그 원산지가 뇌실 맥락총, 이 안에 맥락총이라고 전기코일처럼 이렇게 막 감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부터 뇌의 주위나 안을 흘러 척수로 내려가서 순환하고, 또 하나는 어디로? 정맥동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또한 뇌척 수액은 척수를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축삭도 내려가 축삭 원형질의 흐름에 관여하고 있다. 이 개념은 정권요법의 문헌에 반영되고 있다. 모든 신체 기관은 파동적 현상, 파동. 이러한 변화들이 생길 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변화가 생길 때 파동의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즉, 리드미컬한 활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움직여 활력에 차 있고 이동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체계 전방, 후방, 측방, 회전 움직임을 일으키고 있다. 아까 설명드린 이 움직임이 기본적으로 1차 호흡 기전에서 외형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플렉션과 익스텐션의 움직임이 후두골과 청골에서 일어날 때 그때 일어나는 플렉션의 움직임이 우리 외견상으로는 신전의 움직임, 거기서 일어나는 플렉션의 움직임이 외견상으로는 불구의 움직임을 나타내게 되고 그것이 좌우 비대칭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뇌척수액의 흐름에 의한 1차 호흡 기전, 즉 이러한 1차 호흡 메커니즘이 일어나는 촉지 가능한 이 파동이 신체 내의 세포 외액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 파동은 이르는 곳마다 존재하여 우리 전신에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세포의 반투성 막 안에서 세포 외액을 밀어넣어 영양소를 공급하고 활액, 간극, 활액낭, 혈관이 없는 다른 구액이더라도 대사 노폐물을 제거하고 영양분을 공급하게 된다. 신체의 모든 세포막은 해변의 파도와 비슷한 이 필수 체계에 끊임없이 리드미컬하게 씻어지고 있다. 네. 이거 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까. 다음 단락은 수상 벡터입니다. 자, 이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겹게 여기까지 왔는데 몇 주에 걸쳐서 마지막입니다. 수상 벡터. 그 결론.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다음 이 영상부터는 실질적인 테크닉에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 수상 벡터를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요인은 수상 벡터이다. 우선 이 용어를 정의해야 한다. 수학에 있어서 벡터는 어떤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 유형 선분을 나타낸다. 어떤 선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방향성을 가진. 수상 벡터는 힘의 벡터가 통과한 후에 신체를 관통하여 남겨지는 딱딱한 구역이다. 인체에서 이 수상 벡터는 어떤 힘이 우리 몸에 접촉돼서 통과한 후에 그 관통한 자리에 흔적들을 남기는 것을 우리가 수상 벡터라고 부른다. 그런 흔적이 남는 것을. 그 구역은 촉지가 가능하며 그것이 기능 장애부이다. 이런 기능 장애부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의 체계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막의 기본 성분인 콜라겐이 수분을 잃고 유착이 돼서 피부의 색깔도 달리 보인다거나 아니면 촉진 자체도 딱딱하거나 지저분하게 느껴지는 곳이겠죠. 아니면 그 안쪽에 겉에 만져지는 그 안쪽에 다른 어떤 장력, 응력이라고 하는 체감 하중이라고 하는 과도한 체감 하중이라는 것이 내 손에 느껴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미식 축구 선수의 측 흉부가 상대 선수의 헬멧과 충돌했다고 하자. 그 환자는 치과의로 뉘어 부상 입은 곳을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향해 압박하면 숙련자는 수상 벡터의 정확한 방향과 크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충격 방향과 일치시켜 손바닥과 치료 테이블 사이에 연결한 자르분과 같이 느껴질 것이다. 정상적인 부분과는 다르게 느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수상 벡터는 간접적, 직접법 중 어떤 것을 이용해도 치료할 수 있다. 간접법, 직접법은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치료 방법 중에 간접법을 사용해도 되고 직접법을 사용해도 된다. 가능하다면 간접법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에게 고통을 덜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간접법이 훨씬 온화하고 부드럽고 우리 몸에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생체적인 힘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을 덜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수란 미식 축구에서의 부상을 간접법으로 인대 관절 이완 테크닉을 사용하여 치료해보자. 우선 늑골을 내 축으로 눌러라.
눌러서 자유화시키고 상해를 입었을 때의 강타로 압박된 위치에 이르게 한다. 이것을 과장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완이 일어날 때까지 그 압력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줘서 무엇을 만드는 걸까요? 스스로 균형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다. 늑골은 약간의 힘에 의해 내측으로 이동한 후 바깥을 향해 확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늑골을 내측으로 눌러서 기다려주면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우리 몸의 자체적인 회복력에 의해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힘에 의해서 외상 입었던 힘, 이 방향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다시 바깥으로 나오는 힘을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런 자유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압박하고 거기에서 과장시키는 동작들은 우리가 하는 그 동작들은 뭘까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환경 안에서 이 사람한테 뭐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화가 일어나게, 밸런스가 맞게 일어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많이 설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 영상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법에서는 어떨까?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부상을 입은 늑골을 잡아 바깥으로 빼서 되돌려야 한다. 그렇지만 이 특수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늑골이 이렇게 확 찌그러졌는데 얘를 어떻게 빼낼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어렵겠지만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렇게 빼내는 기술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오히려 변한 방향으로 더 밀어 넣어줘서 그 방향으로 인해서 다시 이 사람이 자유화돼서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 반대로 나오게끔 만들어준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미닫이 창틀이 이 방향으로 들어갔는데 하도 오래되고 창틀도 휘고 균형을 잃어서 쳐도 가질 않아요. 이 방향으로 닫아야 되는데 추운 겨울 바람이 숭숭 들어오니까. 그래서 강제로 아주 가장 강한 힘으로 빡 밀었더니 이쪽 창틀이 날아가 버려서 유리가 덜렁덜렁거려서 더 이상은 이쪽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이건 곧 2차적인 상향이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밑에 성능도 좀 칠하고 미끄럽게 오일도 좀 칠하고 해서 오히려 이 방향으로 직접 보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밀었다가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상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행위는 반대로 밀었다가 내가 보내지만 이런 거죠. 우리 몸에서 이렇게 가면 오히려 상해 입은 방향으로 더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더 밀어주면 내 몸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야 나는 이쪽으로 다쳐서 원래 여기가 정상인데 이쪽으로 해야 정상인데 넌 왜 날 이쪽으로 밀어?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뇌에서 이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아주 약한 압력으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뇌에서 오히려 내 몸을 통해서 야 이 방향 아니야 저 방향으로 가 라고 하는 신체적 반응이 내 몸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게 된다는 그 힘에 의해서 다시 나오는 힘이 배가 돼서 나온다.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너는 이 방향으로 끄집어 내줘야 돼 라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 자체에 의해서 태생적으로 나오는 힘이 훨씬 더 파워풀하고 강력하고 안정성이 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인대성 관절 스트레인의 간접법과 직접법 중에 무엇이다? 간접법이다. 그래서 아까 간접법을 권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간접법은 수상백터의 미부를 누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에 대해 직접법은 수상백터를 미부에 당기거나 화살의 첨단을 누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결론입니다. 유체역학, 관절의 생리학, 근막, 수상백터는 표면상 관계가 없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보다 깊은 레벨에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유체역학, 체액의 흐름 이런 것들이 관절 아까 유착이 생기고 건이나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관절이 아프겠죠. 그것이 또 근막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런 것들이 수상벡터와 연관이 있고 그런 것들이 깊은 레벨에서 어떤 우리의 신체 어떤 곳과도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골요법으로서 자신의 기술 향상과 생체 역학의 연구에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있다. 정골요법의 지식을 확대시킴에 따라 인체를 이를테면 다른 조직이 늘어난 해골로서가 아닌 그 안에 해골을 가진 움직임이 있고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정골요법의 주목은 뼈나 관절로부터 근막이나 유체역학으로 변해간다. 효과를 올리기 위해 이 테크닉의 기초를 이루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리를 이해한다면 자신의 테크닉을 만들어낼 수 있다. 채성 기능 장애를 간질에게 흐름에 대한 방해로 본다. 기본적으로 기능 장애가 있는 것을 아까 체액의 흐름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다. 체액은 돌을 돌아 흐르는 작은 강물의 흐름처럼 수상 벡터나 다른 장애 부위를 돌아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여기 있지만 그 장애 부위를 돌아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치료의 목적은 이 돌을 제거하여 작은 강의 흐름을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촉진해서 딱딱하다고 느낀 것을 치료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기능장애부를 통과하는 흐름이 느껴질 때 그 부분의 치료는 완료되는 것이다. 여기서 촉진해서 딱딱하다고 느낀 것을 치료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촉진해서 딱딱하다고 느끼는 것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결성 등을 고려해서 딱딱하다고 느끼는 것들이 스스로 회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치료하는 것이다가 아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대성 관절 스트레인의 이론적인 부분들은 오늘로써 이제 결론을 좀 내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라스 테크닉이 궁금해서 라스 테크닉 하나 잘 쓰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라스는 오스테핏이 안에 있을 것이고 비세랄, 두개골, BLT, 스트레인, 카운터 스트레인 모든 것들이 우리 몸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각기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으로 전체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이해하셔야 하고 이런 각각의 테크닉들은 하나의 개념 안에서 사용이 된다. 그것이 무엇이다? 1차 호흡 기전이다. 그래서 1차 호흡 기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명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었어요. 시간적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스에서 간략하게나마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책으로만 보면 아마 그 부분이 이해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시간적 과정, 그리고 나의 열정. 그래서 1차 호흡 기전 안에서 비세랄도 배우고 라스도 배우고 BLT도 배우고 이런 것들이 왜 한 개념 안에서 쓰여지는 것인지를 알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은 이런 환경 안에서 나를 찾아오신 분들에게 어떻게 콤비네이션해서 1차 호흡 기전을 좋게 해줄까라는 것으로 변하게 된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어떤 결과들을 많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철저하게 그냥 테크닉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닉 할 때 이론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겠습니다. 그냥 테크닉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보시고 따라 하시는 거로 연습을 충실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